여러분, 혹시 성수동 가보셨나요? 지금은 정말 힙한 곳이지만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낡은 구두 공장들만 가득했던 어떻게 보면 좀 잊혀진 동네였거든요. 근데 이 성수동이 정말 기적 같은 변화를 겪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과연 성수동이 어떻게 서울에서 가장 역동적인 비즈니스 중심지로 변신했는지 그 비밀을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 변화가 얼마나 대단했는지는요, 숫자를 보면 바로 감이 옵니다. 불과 10년 만에 성수동의 경제적 가치가 1조 5천억 원을 넘어섰는데요. 이게 무려 3.5배나 급증한 수치입니다. 근데 여기서 진짜 흥미로운 점은 이게 무슨 정부가 자, 성수동을 개발합시다 하고 짠, 마스터 플랜을 세워서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이 낡은 공장지대가 어떻게 전 세계가 주목하는 핫플레이스가 될 수 있었을까요? 이게 바로 오늘 우리가 풀어야 할 미스터리입니다. 자, 그럼 먼저 성수동이 이룬 성공이 도대체 어느 정도 규모인지부터 한번 제대로 살펴보시죠. 자, 이 표를 한번 보세요. 데이터는 거짓말을 안 하잖아요. 10년 만에 사업체 수가 거의 2배 가까이 늘었어요. 1만 개에서 거의 2만 개가 됐으니까요. 일하는 사람 수도 보세요. 7만 7천 명에서 12만 4천 명으로 폭발적으로 늘었죠. 이게 뭘 의미하냐면요. 그냥 반짝 유행하는 동네가 아니라 진짜 일자리가 있고 경제가 돌아가는 실질적인 중심지가 됐다는 뜻입니다. 단순히 가게 수만 늘어난 게 아니에요. 진짜 중요한 건 어떤 기업들이 많냐는 거죠. SM 엔터테인먼트, 게임 업계의 거물, 크래프톤, 패션 플랫폼 무신사. 뭐 이름만 대면 다 아는 곳들이죠. 여기에 세계적인 명품 브랜드 디올, 뷰티 브랜드 템버린즈, 스트리트 패션의 성지 키스까지 정말 각 분야의 최고들이 전부 성수동으로 몰려들고 있는 겁니다. 자, 이제부터가 진짜 본론입니다. 이 미스터리를 풀 첫 번째 단서를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이게 기존의 도시개발 공식을 완전히 뒤집는 아주 흥미로운 이야기거든요. 이야기는 1997년 IMF 외환위기 때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많은 공장들이 문을 닫으면서 성수동은 텅 비게 됐어요. 근데요, 역설적으로 이게 기회가 된 겁니다. 2000년대 초반에 이 텅 빈 붉은 벽돌 공장들이 젊은 예술가들 눈에는 텅 빈 캔버스처럼 보였던 거죠. 그리고 2010년대에 들어서면서 바로 이 젊은 예술가들하고 창업가들이 대림창고 같은 낡은 공간을 개조해서 멋진 카페나 갤러리로 만들면서 완전히 새로운 문화의 거점을 만들어내기 시작한 겁니다. 여기서 정말 중요한 어떻게 보면 발상의 전환이 일어납니다. 보통은 좋은 대기업이 들어와야 좋은 인재들이 모인다고 생각하잖아요. 이게 기존 도시 모델이었죠. 그런데 성수동은 정반대였습니다. 창의적이고 재능 있는 사람들이 먼저 모여서 자기들만의 독특한 문화를 만들어내니까 오히려 기업들이 와, 저기 가야겠다 하면서 그 인재들을 따라 들어온 겁니다. 순서가 완전히 바뀐 거죠. 이 현상을 도시사회학자 리처드 플로리다의 창조 계급 이론으로 설명하면 정말 딱 들어맞습니다. 그가 말했듯이 기업이 인재를 유치하는 게 아니라 인재가 기업을 유치한다. 바로 이겁니다. 재능 있는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그 역동적인 분위기, 그 문화 자체가 최고의 기업들을 끌어들이는 가장 강력한 자석이 됐다는 거죠. 자, 그럼 궁금해지죠. 이렇게 자생적으로 동네가 뜨고 있는데 정부는 도대체 뭘 했을까요? 다음 퍼즐 조각은 바로 정부의 역할입니다. 근데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좀 달라요. 당시 성동구청은요, 우리가 주인공이 아니다라고 생각했어요. 거대한 개발 계획을 밀어붙이기보다는 조연을 자처한 거죠. 이 자연스러운 흐름을 막거나 지시하는 게 아니라 그냥 가만히 관찰하면서 사람들이 뭘 원하는지, 뭐가 잘 되고 있는지를 보고 그걸 조용히 뒤에서 밀어주는 역할을 택한 겁니다. 그래서 나온 정책들이 아주 유연했습니다. 예를 들어 좀 딱딱하게 묶여있던 특별계획구역 같은 규제는 확 풀어줘서 자유롭게 성장할 수 있게 해줬고요. 싹 다 밀어버리는 재개발 대신에 기존의 모습을 살리는 도시재생에 집중했죠. 또 언더스탠드 애비뉴 같은 멋진 공간을 만들어서 서울숲과 동네를 자연스럽게 연결하고 IT 산업지구를 넓혀서 새로운 기업들이 들어올 수 있도록 지원하는 이런 식의 맞춤형 지원을 한 겁니다. 철저하게 관찰하고 지원한 거죠. 하지만 이렇게 동네가 뜨면 반드시 따라오는 불청객이 있습니다. 바로 젠트리피케이션이라는 무서운 괴물이죠. 성수동은 이 문제와 어떻게 싸웠을까요?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젠트리피케이션 많이 들어보셨죠? 동네가 막 활성화되면서 인기가 많아지니까 임대료가 막 치솟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아이러니하게도 그 동네를 이렇게 매력적으로 만들었던 원래 있던 가게들, 예술가들이 그 임대료를 감당 못하고 쫓겨나게 되는 현상입니다. 그리고 그 자리엔 개성 없는 대기업 프랜차이즈만 들어서는 거죠. 이게 바로 많은 핫플레이스가 망가지는 악순환입니다. 성동구는 건물주들을 설득하기 위해서 아주 유명한 비유를 썼습니다. 바로 황금알을 낳는 거위 이야기죠. 지금 당장 임대료를 무분별하게 올리는 건 황금알을 낳는 거위의 배를 가르는 것과 같습니다. 이렇게 설득한 거예요. 단기적인 이익만 쫓지 말고 동네의 가치를 함께 지켜서 장기적으로 다 같이 이익을 보자. 이 상생의 논리를 강조한 겁니다. 그리고 말로만 그치지 않고 2015년에 전국 최초로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조례라는 제도적인 해결책을 내놓습니다. 크게 세 가지 장치가 핵심이었는데요. 첫째, 문제가 심각한 곳은 지속가능 발전 구역으로 지정해서 공공이 개입할 근거를 만들고, 둘째, 건물주랑 임차인이 서로 임대료 인상을 자제하자는 상생 협약을 맺도록 지원하고, 셋째, 주민들이 직접 협의체를 만들어서 동네의 특성을 지킬 수 있도록 힘을 실어준 겁니다.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서 성동 안심상가라는 아주 직접적이고 강력한 카드도 꺼내듭니다. 구청이 아예 상가 건물을 사거나 빌려서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료로 소상공인이나 예술가들에게 오랫동안 빌려주는 거예요. 말 그대로 젠트리피케이션이라는 거센 파도를 막아주는 든든한 방패를 만들어준 셈이죠. 그럼 이런 정책들이 정말 효과가 있었을까요? 네, 이 그래프를 보시면 바로 알 수 있습니다. 임대료 인상을 자제하겠다고 약속하는 상생협약에 참여한 건물 수가 2016년에 58개에서 2023년에는 247개로 크게 늘었습니다. 이건 그냥 구호가 아니라 현장에서 실제로 건물주와 임차인들이 함께 노력하고 있다는 아주 강력한 증거죠. 자, 이제 성수동 이야기를 완성할 마지막 퍼즐 조각입니다. 성수동 모델을 다른 곳과 다르게 정말로 지속 가능하게 만드는 핵심 요소가 있거든요. 그건 바로 소셜 벤처입니다. 소셜 벤처가 뭐냐면요. 사회 문제를 해결하면서 동시에 돈도 버는 아주 혁신적인 기업들을 말해요. 그냥 착한 일만 하는 게 아니라 비즈니스 모델을 통해서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거죠. 성수동은 바로 이런 소셜 벤처들의 가장 중요한 실험실이자 본거지가 됐습니다. 성동구는 이걸 그냥 지켜만 본 게 아니라 아예 소셜벤처 생태계를 만들기로 작정합니다. 매년 소셜벤처 엑스포를 열어서 아이디어를 교류하게 하고 성동 임팩트 펀드를 만들어서 초기 기업들에게 꼭 필요한 종잣돈을 투자하고 심지어 전국 최초로 소셜벤처를 지원하는 조례까지 만들었죠. 말 그대로 사회 혁신을 이 동네의 DNA로 심어버린 겁니다. 자, 그럼 지금까지의 이야기를 한번 정리해 볼까요? 성수동의 성공 공식은 결국 이겁니다. 첫째, 아래로부터 터져나온 자생적인 창의성. 둘째, 그걸 억누르지 않고 조용히 지원해준 현명한 거버넌스. 그리고 셋째, 이 모든 성공을 지키기 위한 선제적인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정책. 이 세 가지가 정말 절묘하게 조합된 결과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이 질문을 던지면서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과연 이 성수동 모델은 다른 낡은 도시들도 따라할 수 있는 성공적인 도시 재생의 청사진일까요? 아니면 여러 가지 운 좋은 조건들이 딱 맞아떨어져서 만들어진 단 한 번의 기적일까요? 아마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앞으로 전 세계의 다른 도시들이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달려있지 않을까 싶습니다.